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상종 못할 집안에 장가 보낼 뻔했던 60대 남자인 장연호입니다. 아내와 함께 사연 읽어주는 방송을 늘 챙겨 듣는 애청자이기도 하죠. 가끔 방송에서 상견례 자리에서 무례를 범하는 가족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더군요. 참 어디 가나 사람 사는데 다 똑같은 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들을 때마다 저희 가족 이야기가 떠올랐고 용기를 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지금에서야 조용히 웃으며 떠올릴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엔 제 아들놈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뻔했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려 하니 그날의 상견례 장면이 아직도 또렷이 떠오르네요. 그럼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와 아내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그래서 더 공부에 매달려 성공하고자 했죠. 그 당시 흙수저인 저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공부가 다였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다들 못 살았기 때문에 기회가 평등했으니까 말이죠. 개천에서 용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코피를 쏟으며 공부한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죠. 누구보다 가난의 서러움을 잘 알았기에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새 운동화 한 켤레 없이 운동장 모래바닥을 달리던 기억, 비 오는 날이면 천이 달아 비를 다 들이던 우산을 서로 가지려 다투던 형제들과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런 시절을 벗어나고 싶어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달렸고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 어머니 앞에서 판결문보다 먼저 이름을 불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잘했다 내 아들. 그렇게 공부하더니 네가 드디어 집안을 일으키려는구나. 형 축하해. 형이 우리 집의 기둥이고 희망이야. 오빠 변호사 되면 돈 얼마나 벌어?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가족들은 변호사가 된 제게 희망을 걸었고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제 뜻과는 달랐습니다. 성공을 위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변호사가 되었지만 막상 되니 그동안 잠잠했던 제 속안의 정의감이 꿈틀거렸나 봅니다. 참으로 희한하더군요. 사람들은 제게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저 조금 일찍 남들보다 밥 걱정은 덜하게 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름 석자 앞에 변호사라는 직함이 붙었지만 돈 잘 버는 사건보다 제 눈에 밟힌 건 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집을 잃은 노인, 보증을 잘못 써고 거리로 내몰린 가장, 이혼 후 양육비 한 푼 못 받는 엄마들, 그들을 보면 제 어릴 적 모습이 또 제 어머니의 그림자가 겹쳐져 자꾸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넉넉지는 못했습니다. 동기들이 호화로운 사무실을 열고 해외로 나갈 때에도 저는 낡은 건물의 구석진 칸막이 안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돈은 벌기 어려웠지만 제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수건을 내밀어주고 말없이 국을 데워놓은 채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간호사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사회에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고 밤샘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이 잠든 새벽이면 조용히 들어와 조리된 미음을 데워놓고는 다시 병원으로 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역시 저처럼 개천에서 난 용 같은 사람이었죠. 아버지 없이 자란 환경에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삶을 한 땀 한 땀 꿰매가며 꿋꿋하게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아픈 유년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이 강했고 그 다짐이 그녀의 모든 행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작 문제는 저였죠. 저는 변호사가 된 이후로도 돈 벌겠다고 눈에 불을 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법고시를 통과하면 인생이 탄탄대로라고 말하지만 제 인생은 늘 고든 길 대신 굽은 오솔길을 택하듯 수입료보다는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먼저 도우려는 성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늘 현실로 돌아오더군요. 다른 변호사들은 서류 가방 안에 두둑한 수표를 챙겨 돌아올 때 저는 고무 바구니에 담긴 고등어나 갓 수확한 감자, 때론 김장김치 한 통을 들고 퇴근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말없이 받아주었습니다. 씻지도 않은 생선 비린내가 나는 손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생선을 손질하고 묵은지를 꺼내 저녁상을 차리던 그 모습은 지금도 제 가슴 한켠을 아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쌓이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며 교육비와 생활비가 무겁게 다가올 무렵부터는 그 침묵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눈빛 안에는 말하지 못한 걱정이 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쯤이면 우리도 좀 남들처럼 살아볼까라는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그 말은 매번 식탁 위 김치전 사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미안했습니다. 제 한 몸 똑바로 추스르지 못하고 가족들에게까지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이면 소리 없이 아내 몰래 눈을 감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제게 왜 돈을 못 벌어오느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와 저는 점점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무료 법률 상담을 하던 복지관 앞에서 아내는 혼자 진료를 못 받은 노인분들의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고 있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봉사를 다니게 되었고 누군가는 그걸 두고 천사 부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과찬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한 사람 두 사람씩 저희 부부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가는 걸 보면 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고 안도하게 되었죠. 두 아이를 낳은 뒤에도 저희 부부는 고민 끝에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아이들을 잠시 맡기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병동을 바쁘게 오갔고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저소득층 상담을 맡으며 낮이고 밤이고 틈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를 써도 돈은 쉽게 쌓이지 않더군요. 수입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 둘을 키우고 양가 부모님까지 챙기다 보면 늘 빠듯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약은 선택이 아닌 그냥 당연한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웃기죠. 남 도와주느라 우리는 늘 가난했지만 그 가난이 우리를 더 가깝게, 더 단단하게 묶어줬던 것 같습니다. 살집 하나 변변이 없었고 이름난 재산이라고 월세 통장과 손때 묻은 출입증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눈 대화와 웃음, 그리고 두 아이의 맑은 눈망울만큼은 어느 부잣집 못지않게 소중했습니다. 아이들 선물 하나 제대로 준비 못해 속상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큼은 점점 넉넉해졌습니다.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유, 그들의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감정,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들이 저희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죠. 그러던 때였습니다. 평생의 신념처럼 붙들고 있던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믿음 아래 저는 또 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표면은 너무 익숙했지요. 억울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무기로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약한 제 심정을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소문 듣고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기가 막히는군. 돈 많고 힘 있는 게 죄인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차린 사업이고 따라한 건 그쪽이면서 되려 소송을 거는 건 무슨 심보지? 변호사 양반, 억울한 건 나요. 그 사람은 가난을 무기로 동정심을 호소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쪽은 차가웠고 가난한 쪽은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가난한 쪽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판단을 끝내버렸던 것 같습니다. 부자는 힘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제가 가진 편견은 너무 오랫동안 제 안에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맡으며 저는 또다시 수임료보단 정의를 택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진술을 정리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열중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진실의 실마리가 하나둘씩 맞춰질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반대였습니다. 제가 도와야 한다고 믿었던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포장하고 왜곡해서 저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의 말이 맞았지요.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자기의 가난을 되려 무기로 삼았고 그 사람이 눈물로 말했던 억울함은 허상이었고 오히려 제가 냉정하다고 여겼던 부류의 쪽이 진실 앞에선 가장 맑고 조용한 피해자였던 것이지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이 모든 게 그 사람의 불운이 낳은 오해는 아닐까? 머릿속이 수없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제 눈앞에 쌓여갔고 저는 스스로의 판단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정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위험한 오만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연기력에 속은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편견이 그득한 건 어리석은 행동이네요. 지금 변호사 양반에게 남은 게 뭡니까? 좋은 뜻인 건 알겠지만 가짜는 정의감이 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똑바로 볼 자신 없으면 변호사 일 하지 마세요. 억울한 사람만 더 생길 뿐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다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제 손으로 모든 서류를 뒤집고 법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순간 제 평생의 자존심이 내려앉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제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은 뉘우침이었습니다. 한동안 충격에 빠져 살았습니다. 한 번 속고 나니 뭘 가져와도 의뢰인들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 말 맞다나 저는 가짜는 정의감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자 제가 애써 아이들까지 굶기고 하는 일이 의미도 가치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충격으로 결국 변호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말은 당분간 쉰다고 했지만 실은 그날 이후로 제 손은 더 이상 펜을 쥐려 하지 않았고 법전을 펼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시계 소리에도 눈이 번쩍 뜨이던 사람이 해가 중천에 떠도 이불을 끌어안고 누워있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책상 위엔 처리하다 멈춘 서류들이 쌓여갔고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저는 세상과 문을 닫은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기 싫었고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도 죄인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뛰어들었던 일이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의 삶을 뒤흔들 뻔했다는 사실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사람의 사연도 이제 감히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내가 또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또 누군가를 망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면서 제 손은 떨리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법정이 두려워졌습니다. 그토록 익숙했던 판결문의 활자조차 이제는 날선 비수처럼 제 마음을 찔러댔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밥은 먹었어요? 하고 물어주던 그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는 말없이 문 앞에 국그릇만 놓고 돌아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랴, 아이들 학교며 숙제며 챙기랴, 거기다 방 안에서 숨만 쉬고 있는 저까지 감당해야 하니 그녀의 몸은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짐이 되었구나라는 감정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라는 사람은 제게 늘 우산이 되어 주었고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산이 이제는 찢어진 듯 저는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매일 밤 제 목을 조르듯 눌러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는 법정에 서지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해야겠다고 말이죠. 처음엔 이력서를 써서 작은 회사 사무직에 지원해보기도 했고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알바 자리에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장을 입던 손이 무거운 박스를 제대로 들 수 있을 리 없었고 컴퓨터 앞에 앉아도 손이 덜덜 떨려 타자가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루는 친구가 소개해준 막노동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날이 흐렸고 새벽 공기는 유난히도 싸늘했습니다. 헬멧과 조끼를 건네받고 철근을 옮기고 자갈을 퍼나르며 온몸에 흙먼지를 묻히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땀이 뺨을 타고 흐르고 팔이 저릴 만큼 무거운 자재를 나르면서도 오히려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해방감 같은 게 피어났습니다. 몸이 힘드니 오히려 마음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다 보면 머릿속이 하얘졌고 복잡한 생각들이 땀으로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지요. 어쩌면 그렇게 고요한 허기와 육체의 피곤 속에서 저는 다시 조금씩 살아 숨쉬는 느낌을 되찾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으리란 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한평생 책상 앞에 앉아 종이와 펜만 만지며 살아온 제가 현장 일이 손에 익을리 만무했습니다. 철근 하나를 제대로 들어 올리는 법도 몰랐고 레미콘 타이밍도 맞추지 못해 처음 며칠은 동료들에게 쉴 새 없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야, 그걸 거기다 올리면 안 되지. 형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며 그들은 처음엔 타박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은 짜증에서 곧 노골적인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은 밀려들고 제 손은 느렸고 한 번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강목에 걸려 넘어지면서 아예 다른 동료의 작업까지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숨고 싶었습니다. 현장 반장은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저를 노려보다 말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다른 인부들은 제 쪽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일거리는 쌓여가고 제 곁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일만 더 늘어나잖아. 저런 비실비실한 쓸모없는 사람을 왜 뽑아가지고서는 우리한테 피해를 줘?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고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흐르던 기류가 있었습니다. 마치 거기엔 제가 없는 게 더 나은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쫓아낸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조차 버티지 못하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설 수 있을까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바삐 움직이는 현장 한복판에 말끔한 정장을 입고 하얀 안전모를 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건설사 사장이 현장을 둘러보러 나온 날이었죠. 저는 무심코 들고 있던 삽을 땅에 세워두고 그저 반사적으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누가 오든 저는 늘 그런 식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뜻밖에도 사장님이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이내 두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오시더군요. 혹시 장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릎이 휘청였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이름 장 변호사라는 호칭이 너무 오랜만이라 마치 오래된 봉인 속 상처가 덜컥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시죠? 장현호 변호사님 맞으시죠? 아니, 저희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그 존경받던 분이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사장님의 그 말은 마치 낡은 방 안에 오랜만에 햇살이 스며든 듯 제 마음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분은 주저없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마치 오래된 은인을 만난 듯 정중하게 두 손으로 감싸쥐고 옆에 있는 직원들 앞에서도 귀한 손님을 대하듯 예의를 다해 저를 대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먼지투성이 헬멧을 쓴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예전 정장을 입고 판례를 읊던 제 모습으로 되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은 금세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들고 있던 동료들이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고 구석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진짜야? 저 형님이 변호사였대? 설마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일을 해? 그들의 시선은 놀람과 의심과 뒤섞여 있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 내 이름을 정중히 불러준 것만으로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며칠 후 저를 따로 불러 회사 사무실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현장에서의 제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제가 가진 능력을 믿으셨는지 그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지 않았던 손이 과연 다시 서류를 만질 수 있을까? 마음이 따라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육체적으로 고단해도 머릿속은 맑았던 막노동이 마음은 편했거든요.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사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계시면 오히려 다들 더 부담스러워해요. 변호사님이 그런 일 하시는 거 보면 괜히 마음들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손으로 철근 들기보다 펜 드시는 게 더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저를 배려해 주셨고 월급도 사무직이 더 많다 하시니 자식들 생각해서 결국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와 컴퓨터 한 대, 그리고 서랍 안에는 사장님이 직접 적어주신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 축복이 있길 이라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고 저는 조용히 한번 웃었습니다. 무너졌던 제 마음에 작은 숨이 들어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직이 확실히 적성에 맞고 또 유능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서류 정리와 입력 업무였지만 오래전 법률사무소에서 다져온 정리 습관과 논리적 배열 방식 덕분에 몇 주 안 돼 사무실의 문서 체계는 눈에 띄게 정돈되었고 분산되어 있던 자료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재구성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제 일처리를 보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이건 일하신 게 아니라 완전 예술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깔끔하게 일을 잘하셨습니까? 농담처럼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된 기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은 잊고 살았던 오래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제 마음은 여전히 조용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고요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 정막 속에서 제 과거의 잘못이 자꾸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엔 끊임없이 그때 왜 그렇게 판단했지라는 질문이 맴돌았고 책상 위 수첩 하나만 쳐다봐도 불쑥불쑥 가슴이 조이곤 했습니다. 잡생각이 밀물처럼 들이닥쳐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결국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은 제게 또 다른 고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이었는데 마침 사장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보다 변호사님, 참 사실은 좀 곤란한 일이 생겼거든요. 괜찮으시면 회사에 분쟁이 가끔 있는데 그때 법률 자문도 좀 구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사장님의 말을 듣고서야 저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 호의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사무실 안에 가만히 앉아 있기엔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웃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마음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제가 만약 변호사님을 붙잡으면 그것 또한 패가 되겠지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닙니다. 그래도 늘 은인으로 알고 감사했던 변호사님과 다시 연이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자리를 비우시더니 돌아와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장님? 내가 봉투를 받지 못한 채 두 손으로 밀어내자 사장님은 고개를 숙여 제 시선을 맞추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눈빛은 돈을 주고받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고 오랜 빚을 갚는 듯한 진중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요. 그때 제가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한 일을 해결보고 받은 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에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저는 회사 문 닫고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가족이고 뭐고 다 무너졌을 텐데 변호사님이 끝까지 안 놓으시고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말끝은 약간 떨렸습니다. 그땐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수임료는커녕 감사 인사조차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늘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렇게라도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그때 제가 드리지 못한 수임료입니다. 이제라도 받아주세요. 저한텐 이걸 드릴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장님은 제게 수임료랍시고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고 그 안에는 뜻밖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현금이겠거니 했지만 펼쳐보자 그건 땅 문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소는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외곽의 자그마한 동네였습니다. 너무 뜻밖이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드릴 수 있는 제 마음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지방에 일 보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자리인데 아직은 별로 쓸모없어 보이지만 향후 개발 계획이 있어서 잠재력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하나 사둔 겁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그 땅도 못 샀을 겁니다. 그러니 이젠 그게 제 마음이자 수임료입니다. 저는 이 땅을 절대 받을 수 없었고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저 제 일한 것뿐입니다.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걸로 충분해요. 이건 너무 대가가 큽니다. 정말로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땅이란 건 그 상징성 자체가 제게는 버겁게 느껴졌고 어딘가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비싼 땅 아닙니다. 아무도 안 사려고 했던 자리예요. 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게는 그때 변호사님께 받은 은혜가 그 어떤 고급 빌딩보다도 큽니다. 제 가족이 그대로 지켜졌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한 번만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닌 마음이었고 계산이 아닌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조용히 접어 봉투에 넣고 품에 안았습니다. 아내에게 말도 못한 채 조용히 가지고 돌아왔고 밤이 되어서야 그 종이를 식탁 위에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퇴직금이나 수임료로는 솔직히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이라 해도 땅 한 필지라니요. 그건 제 삶에선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크기의 선물이었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땅은 사장님 입장에선 물질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담은 고마움이었고 제게도 어쩌면 다시 한번 삶을 이어갈 작은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한 양심, 뭐라도 살림의 보탬이 되는 걸 택하자. 그렇게 저는 그 마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이들 학비는 어디서 나올지, 언제쯤이면 아내의 주름진 손등에
따스한 크림 한 통이라도 놓을 수 있을지 앞날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밤도 많았습니다. 세상이 가진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길 바라면서도 정작 자식들 앞에 서면 가진 게 없다는 자책감이 늘 등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늘 밝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빠가 어떤 일을 하든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동네에서 누가 제게 그냥 동네 착한 아저씨지 하고 말해도 그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했지요. 우리 아빠 변호사였어. 지금은 아프셔서 쉬고 계셔. 그런 말도 당당하게 내뱉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제 마음은 부끄럽고 또 고마웠습니다. 검소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은 집안 구석구석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해진 양말들이 곱게 접혀있는 빨래 바구니, 오래된 옷장 속에서 한 번도 유행을 타지 않은 양복 하나, 아이들이 어릴 적 쓰던 책상 위에는 아직도 어린 시절의 낙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화려하진 않았지만 결코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들이었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부족하고 검소한 환경 속에서도 어찌나 따뜻하고 속 깊은 아이들로 자라주었는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채워주지 못한 것들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돈을 받으면 가장 먼저 작은 선물을 사서 제게 내밀곤 했고, 아빠, 이건 아빠가 좋아하는 거잖아 하며 자랑스럽게 건넸습니다. 어버이날 같은 날은 꼭 손편지를 써주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도 어버이날마다 작고 예쁜 꽃을 골라 감사를 표현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우리는 아주 소소한 기쁨을 나누며 살아왔죠. 계절이 바뀌면 남는 돈으로 가족 티셔츠를 맞춰 입고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고,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우리 네 식구가 활짝 웃으며 나란히 찍은 사진은 지금도 거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잡은 조개를 모래 위에 줄 세워놓고 해가 질 때까지 논일던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립고 아련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게 있었던 날들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그저 묵묵히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이 때로는 한숨 섞인 웃음으로, 때로는 된장찌개에 고춧가루만 더해가며 살아내던 어느 날,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찾아왔습니다. 사장님께 받았던 그 땅, 처음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자풀이 무성하고 이름도 낯선 동네에 있는 그 땅이 어느 날 뉴스에서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되며 한순간에 주목받게 되었지요.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도로가 뚫리고 부동산 중개인들이 앞다투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손에 쥔 것도 없는데 무언가가 갑자기 제 인생을 밀어올리는 느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그때 그렇게 쭈뼛거리며 받았던 그 땅이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놓을 열쇠가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고속도로가 개발된다는 발표가 나자 그 조용하고 무명하던 마을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들어오고 중전비가 먼지를 일으키며 땅을 뒤집었으며 매일같이 땅값이 뛰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던 그 작은 땅 한 조각이 어느새 30억 가까운 보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제게 지나친 선물을 안긴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사장님은 이 땅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게 주신 걸까?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 이 생각이 며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양심이 제 발을 사장님에게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걸 다시 알려드리고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건 아닐까? 제게 주신 호의가 오히려 짐이 되어 돌아가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사장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을 얻어 사업을 정리하고 멀리 미국에 있는 아들 집으로 요양차 건너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국제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사장님의 낯익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그 땅이요.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보상받게 생겼습니다. 이건 도저히 제가 가질 수 없는 너무 큰 선물이에요.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 땅은요. 처음부터 제 손에 오래 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줄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일, 그거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저는 다 잃었을 거예요. 그 땅이 지금 값이 오르든 말든 저는 후회 없습니다. 부디 그 땅이 변호사님 앞에서 좋은 의미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세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터져나갈 듯 벅차오르며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의 큰 실수로 다시는 법정을 밟을 수 없게 된 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누군가가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제 진심을 이렇게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아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땅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재산이기에 그 안에는 단순한 돈 이상의 무게가 있었고 제가 땀 흘려 번 것이 아니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누군가의 진심 어린 보답이었기 때문에 그저 허투루 써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온 모든 것은 자식들을 위한 일, 정말 꼭 필요한 일에만 쓰겠다고요. 아내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살면서 잘 안 쓴다고 아쉬운 거 있었어요? 그냥 그 땅은 우리 가족의 미래로 남겨둡시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봉투에 있던 땅 문서를 정성스럽게 비닐에 넣어 장롱 깊숙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무언가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 땅은 말없이 우리 삶의 뒤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고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나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학비 걱정으로 밤마다 한숨을 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이들 둘 다 성실하게 공부했고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 앞가림을 단단히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딸아이는 특히 책임감이 강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엔 스스로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3년간 성실하게 연애한 남성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도 참 괜찮은 청년이었고 무엇보다 예비사돈 댁에서 우리 딸을 예쁘게 봐주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딸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어느덧 은퇴를 했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참 빠르게 흘렀더군요. 하루하루 버텨낸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날들이 언젠가부터 이만하면 잘 살아온 인생이라 스스로 토닥일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이 제 몫을 다하며 잘 살아주는 걸 보며 우리 둘만의 노년을 준비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사장님께 받은 그 땅 덕분에 땀을 덜 흘리고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삶이 주어진 것이니 고맙고 또 고마운 일이었죠. 그러던 중 아내가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만 알았는데 병원에선 긴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장기적인 요양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서 서로 눈을 마주 보았고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여보, 나 시끄러운 도심 말고
새소리 들리는 곳에서 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서울을 떠났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논 너머로 바람이 지나고 마당 가득 햇살이 깃드는 단층 집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낮잠을 자고 저는 빈 마당 한편에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죠. 처음엔 호미 잡는 것도 서툴러 허리만 아팠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상추 한 줄, 고추 몇 포기씩 자라나는 걸 보며 저는 조금씩 땅과 친해졌습니다. 몇 해가 지나니 이젠 제법 그럴싸한 농부 흉내도 내게 되었습니다. 봄이면 딸기, 여름이면 오이와 가지, 가을이면 고구마를 캐고 마당 한켠 감나무에서는 아이 주먹만한 단감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직접 정성 들인 채소와 과일로 차리는 밥상은 말 그대로 사는 맛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돈 많고 번듯한 노후는 아니지만 손끝이 흙이 주는 따뜻함과 아내가 말없이 비어있는 그릇에 제 손이 길러낸 채소를 담아주는 그 풍경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이었습니다. 충청도에서의 생활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해가 뜨면 닭이 울고 바람은 늘 논둑을 타고 불어와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내는 점점 안색이 돌아왔고 기침도 줄어들었으며 텃밭들 한 바퀴 천천히 도는 산책만으로도 입꼬리를 올리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가 도시에서 내려와 이 작은 시골집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마흔이 되어 조심스레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이라고? 아유, 진성아, 듣던 중 정말 반가운 소리구나. 정말 잘했다. 그 말에 아내는 먼저 눈시울을 붉혔고 저는 괜스레 기침을 한번 하고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주한 그 아이는 정말 밝고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예쁘게 했고 식사 후엔 접시를 나르며 부엌까지 따라와 제가 좀 도울게요 라며 먼저 팔을 걷었습니다. 무릎이 까진 운동화와 그 안에서 조심스레 깎듯이 말하던 눈동자를 보며 저는 이 아이가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아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교사였습니다. 인생을 꾸준히 살아온 사람의 기품이 있었고 제 아들 같은 성미를 둥글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도 흐뭇한 마음으로 결혼을 찬성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 부모님이 얼굴을 보는 상견례 자리를 잡게 되었죠. 하지만 상견례 날, 그날은 제게 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날로 남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서울에 이름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TV에서 유명 셰프가 운영한다고 하여 예비 며느리 쪽 가족이 예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인당 50만원짜리 코스요리라며 음식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처럼 나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골에서 올라오며 처음으로 버스를 2번 갈아탔고 고속도로가 밀려 약속 시간에 10분 정도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상다리가 차려진 상태였고 예비 사도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앉은 채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미안함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드렸고 아내도 숨을 고르며 웃어 보였지만 그날따라 예비 사돈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총구석에서 오셨다면서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시골에서 오셨다죠? 예비 사돈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을 때 식탁 위에 은수저가 작게 흔들렸고 제 안에서도 뭔가 또각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주저없이 이어갔습니다. 이런 데는 처음 와보셨겠네요? 고급 음식이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이것도 먹어본 사람만 먹는 거라서요. 한껏 미소 지은 채
우리 옷차림을 훑어보며 건넨 그 말에는 의도조차 숨기지 않은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순간 움찔하며 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렸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마치 자기 혼자만이 이 자리를 끌고 간다는 듯 우리에게 말꼬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셨다던데 정말 맞습니까? 솔직히 좀 믿어지지가 않네요. 손만 봐도 좀 현장에서 일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주변에 변호사들 몇 있는데 사돈 같은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솔직히 우리 딸을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 순간 제 손이 무의식 중에 허벅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을 들킨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조롱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무례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 손은 한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제는 아내의 밥상을 위해 흙을 만지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보고 막노동한 것 같다고 말하다니 이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죠. 사람을 깔보는 눈빛, 삶을 단정하는 잣대, 그리고 우리가 지켜온 가치를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막말로 우리 딸 쫓아다닌 사람 중엔 강남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솔직히 그쪽 아드님 같은 분이랑 굳이 왜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는 끝내 그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아무리 예의라는 것을 가장한 포장지를 씌워도 그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고 우리 가족 전체를 깔아뭉개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테이블 밑으로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흰 손수건이 손등에 엉겨붙을 정도로 그녀의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 조용한 떨림은 오히려 말보다 더 큰 슬픔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 옆에서 예비 며느리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부모의 말을 제지하려 했었습니다. 엄마, 아빠, 상견례 자리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제발 그만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틀린 말 했니? 어차피 가족이 될 사이라면 처음부터 솔직한 게 맞는 거야.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로밖에 보이질 않았고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다 싶었습니다. 조용히 읍소하듯 말했지만 그들의 무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내내 말없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감정 없이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말 속 허점을 하나씩 짚어가며 조용히 머릿속 정리를 시작했죠. 그들이 자랑하던 강남집, 사실은 강남이라 하기에 또 애매한 위치, 그것도 단독주택이 아닌 오래된 빌라였고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실소유주는 예비사돈이 아닌 그 형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짚어낸 순간 내 아들이 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충청도 집은 아내가 병중이라 잠시 조용한 곳에서 요양하러 마련한 임시 거처입니다. 원래 살던 집은 아닙니다. 아, 네. 그러세요? 요새는 서울 근교에도 괜찮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들의 반응은 뻔했습니다. 입꼬리엔 경멸을 얹고 믿지 않는 눈빛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한쪽에선 킥킥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는 그저 종이 조각처럼 여겨졌던 그 증명서를 천천히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제 아들, 아버지 직업 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런 아이 아닙니다. 옛날엔 변호사였고 나름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땐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고 그래서 손이 이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자부심만큼은 잃은 적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은 확실했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 예비사도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고 그들 입구리에 얹힌 경멸은 서서히 당혹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빌라 한 채 가지고 유세 떠시는데 저도 강남집 한 채 살 능력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계약할 수 있어요. 청주 사시는 분이 강남을요? 요새 강남 집값이 얼마인 줄이나 아십니까?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전화번호를 찍었고 강남에 있는 공인중개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거리낌 없이 술술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땅 지금 가격 얼마나 되지? 마지막으로 봤던 때가 30억 정도였는데 아마 더 올랐을 테니 매도 좀 도와줘.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의 금액에 맞는 아파트 한 채 괜찮은 매물로 좀 해줘. 나중에 술 한잔 할 테니 부탁해. 저는 부동산 중개인 친구한테 그리 얘기를 했고 어벙하니 있는 사돈들 앞에서 곁에 있는 어깨가 처진 아들의 손도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 당신이 대단하게 생각한 강남집 보유할 것 같네요. 아들만 괜찮다면 저는 이 결혼 파토내고 싶습니다. 우린 품이 없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제 말이 바람처럼 가라앉기도 전에 아들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뒤를 따라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게 가장 든든한 응답은 아들의 침묵 속 결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예비 며느리가 혼자 우리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낡은 신발을 신은 채 비포장길을 한참 걸어왔는지 발끝엔 먼지가 묻어 있었고 그녀는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부모님이 그런 분들인 줄 저도 몰랐어요. 저 부모님들과 영 끊을게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냥 시집 오고 싶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문간에 서서 가만히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요. 아가씨네 부모들은 저희한테 무례했지만 아가씨한테는 부모이고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딸의 행복을 위해 경우 없는 행동까지 불사한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며느리로 아가씨를 맞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혼인이라는 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고 두 집안의 삶이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신을 부정하고 가정과 등을 지고 들어오는 인연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저 진성씨 없으면 못 살아요. 예비 며느리는 마당에 쓰러지듯 앉아 울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목을 놓아 울며 불며 때를 썼습니다. 하지만 운다고 뭐가 달라질 건 아니었고 무엇보다 아들 또한 이번 상견례로 깨달은 것이 많아 아들이 결정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불러냈고 아들은 마른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이젠 알겠어.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집안 전체와 맞물리는 일이란 거더라고. 미안해 승아야. 우린 안 될 것 같아. 진성씨,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고작 부모님 일로 어떻게 나와 헤어진다는 얘기를 해? 미안하다. 하지만 난 이미 마음 정했어. 널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했나 보다. 그렇게 아들은 울고불고 하는 예비 며느리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조용히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결정을 한 채로 말이죠. 예비 며느리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우리는 뜻하지 않는 문전박대를 하게 되었고 아들은 당분간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제풀에 스스로 나뒹굴게 되었고 더 이상 찾아오질 않았지요. 아들은 의외로 예비 며느리와 헤어지고도 덤덤했습니다. 괴로운 흔적도 별로 없었고 일상과 똑같았고 상처는 그리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회사 일은 더 열심히 하는 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회사 일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건지도 싶어서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우리가 나서서
아들의 인생에 끼어들어 망치고 있진 않나 싶었지만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도 그날 생각이 참 많아졌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저같이 부모님 성정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때 부모님이 확실하게 인연을 매듭 지어줘서 도리어 감사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더 좋은 인연이 올 거다. 우리 아들이라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저는 아들을 위로해 주었고 그날 처음으로 부자끼리 서로 잔을 나누었고 아들은 그래도 조금씩 잊고자 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주니 고마웠고 그런 막대 먹은 사람들하고 사돈이 돼봤자 중간에서 이런저런 일로 아들에게 피해가 갈 게 뻔했기에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예비 바깥사돈이 홀로 우리 집을 찾아온 겁니다. 반듯한 정장을 입고 최고급 골프채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엔 짐짓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피로감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학교 출근도 하지 않고 밤마다 울다가 결국 쓰러져서 입원했어요. 그냥 다 저희가 잘못했으니 애들 결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한우 세트 과일 바구니 그리고 비싼 명품백까지 더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그 물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변호사가 아니었더라도 강남 아파트 살 재력이 없었어도 그땐 과연 사과하셨을까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 법 아닙니까? 변호사셨다면서 그 정도 이해는 해주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저는 실수 하나로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사람이니 실수할 수도 있지만 실수 전후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명백하지요. 사돈, 꼭 이렇게까지 나와야겠습니까? 사돈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이제 돌아가 주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사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 아이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쩝니까? 자식 가진 부모 심정 한 번만 헤아려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 말은 제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지워지지 않는 물음이었습니다. 예비사돈은 한결같은 제 거절에 당황했고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제가 느낀 것은 달랐지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지요. 당신들의 그 속물근성, 그게 문제입니다. 자식들만 서로 만나서 잘 살면 되지 어디 사냐 부모는 누구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아들과 저희 집안과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번 넘어가도 이런 일은 아마 계속 생길 겁니다. 애시당초 유독 그런 것에 신경 쓰시는 분들의 자제분들과 만나시는 게 낫겠다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한 뒤 더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의도 체면도 그날 그들의 말 아래 완전히 깨어진 이상 이제는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대응이라 생각했죠. 아들은 끝내 예비 며느리를 2번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연을 끊고 오겠다는 그녀의 간절한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인연이었지만 그 사랑이 가족과 삶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걸 아들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들의 침묵과 짧은 한숨 속에서 이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젠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정말 괜찮아 보이는구나. 그 말 속에서 저는 아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법을 배웠고 아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지만 언젠가 더 단단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바랄 뿐입니다. 아들이 언젠가 다시 마음을 열고 자신을 존중해 줄 따뜻한 사랑과 좋은 인연 맺기를. 그 와중에 참 우연처럼 얼떨결에 계약했던 강남집은 여전히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사두고 손댄 적도 없건만 신기하게도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더군요. 내가 의도한 투자는 아니었지만 그 집을 볼 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건 이게 단지 내게 생긴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내 요양을 위해 마련한 청주의 시골집은 제가 샀던 가격보다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정성 들여 텃밭을 가꾸고 햇살 좋은 마루에서 커피를 마셔도 돈의 가치는 바람 같고 숫자는 마음을 따라주지 않더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집은 제겐 그 어떤 부동산보다 귀한 공간이니까요. 아내와 나란히 앉아 늙어갈 수 있는 이 집에서 매일 마주보는 햇살과 고요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품위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재고 깔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따뜻함을 건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무례와 속물적인 태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잔인함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 곁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